갈등.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수빈은 상욱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마도 기진했던 모양이었다. 당장 무슨 큰일이 날 듯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늦은 데다 모처럼 숙면에 든 환자를 일부러 깨워서 무리하게 병원으로 갈 수도 없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자. 밝은 날 병원에 가더라도 상욱은 직장의 메인 몸이 아니어서 내일 당장 출근할 걱정은 없었다. 다만 소유산의 집에 혼자 있는 아내 소영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소영은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로 외출했는지 전혀 몰랐다. 설악산에서 돌아와 잠깐 샤워하는 틈에 어디론가 사라진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느라 외박까지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지금쯤 혼자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자기가 불평해온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도 못할 입장이었다. 아내에게 첫사랑의 여자를 간호하느라 외박했다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달리 마땅한 변명거리를 못 찾았다. 날이 밝는 대로 수빈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 하지만 뜬 눈으로 날이 밝기만 우두커니 기다리며 아침까지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다. 소유산의 아내와 부평의 수빈 사이에서 상욱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난감했다. 아무래도 소유산의 집에 다녀와야 할 듯 싶었다. 혜정아, 힘들겠지만 내일 아침에 어머니 계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와라. 나는 일단 집에 들렀다가 병원에 먼저 가서 입원 수속부터 해놓으마. 상욱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그럼 내일 보자. 아참, 그러고 보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식사도 못 챙겨드렸네요. 어쩌죠?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밥은 무슨 밥이냐. 신경 쓰지 마. 밥 생각 없다. 그럼 나는 곧 다녀오마. 소요산으로 향해 길을 나섰다. 집에 돌아가는 마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수빈의 건강도 큰 문제였지만 이제 첫사랑의 여자를 모두 잊고 마음을 잡은 줄 믿고 있는 아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아무래도 소유산의 아내에게 부평이 딱한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야겠다고 상욱은 마음먹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는 볼멘소리로 물었다. 급한 사정이 있었어. 저녁은 드셨어요? 괜찮아요. 밥 생각도 없고. 무슨 급한 일인데 여태 식사도 못해요?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물었다. 상욱은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과거의 시간에 매여있는 꼴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상욱은 끝내 얼버무렸다. 간밤의 일을 아내에게 감췄다. 젊은 여자의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나갔던 일이며 수빈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는 일을 아내에게 그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솔직하게 수빈이 때문에 부평에 다녀왔다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 더 묻지 말아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퉁명스럽게 아내의 말을 잘라냈다. 눈길을 돌린 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 신용만 몇 번 하다가 식탁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달아나듯 서재로 들어갔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욱과 소영이 만난 지도 어언 10여 년이 지나고 있었다. 소영은 소영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상욱이 곁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다. 두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동분서주했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같은 아내의 마음을 수빈의 일로 다시 또 아프게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빈의 일은 어떻게든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편이 좋을 듯 싶었다. 당신 왜 그래요? 상욱은 서재로 따라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이고 또 묻는 아내에게 계속 입을 다물었다.
당장은 미안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 이야기할게요. 아내가 수빈을 다시 또 떠올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상욱은 판단했다. 간밤의 일을 사실대로 말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첫 여자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끝내 간밤의 일을 감추려 들면 들수록 아내는 아내대로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상욱은 새벽에 첫 기차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섰다. 간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아내에게 온다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 소요선역에서 의정부행 첫 기차를 탔다. 의정부에서 전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창동역에서 전철 4호선으로 바꿔 타고 해화역에 하차하여 곧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걸어 올라갔다. 병원 접수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마친 뒤 수빈과 혜정을 기다렸다. 정오가 다 되어도 수빈은 병원에 안 나타났다. 부평이 집에 전화했다.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아마도 수빈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듯 싶었다. 그렇다고 그 길로 곧장 부평으로 갈 수도 없었다. 오며 가며 길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욱은 이럴 줄 알았으면 혜정에게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 병원 건물 밖 벤치에 앉아 할 일 없이 기다렸다. 당장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한나절은 더 기다렸을까 싶었다. 기다리는 시간에 익숙해질 즈음 아저씨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저만치 들렸다. 아저씨, 여기에요. 시계탑의 시각이 오후 2시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혜정은 어머니와 나란히 병원에 나타났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걱정했던 수빈이 마침내 병원에 온 모습을 보면서 상욱은 혼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어머니가 또 고집 부렸니? 네. 아무래도 그런 줄 알았다. 수빈은 지쳐 보였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왔으니 다행이야. 잘 왔어. 응급실에 잠깐 들렸다가 병실로 가면 돼. 수빈은 아직도 내키지 않아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상욱과 혜정의 뒤를 순순히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상욱이 아침 일찍 배정받아 놓았던 병실에 입원했다. 병실에 수빈과 혜정을 남겨두고 상욱은 담당 의사와 면담을 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해요. 한마디로 상당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종합검사의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치료를 하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요양도 병행해야 합니다. 당장은 신장질환이 가장 급해요. 최악의 경우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로는 복막 투석을 해야 하는데 투석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의사는 합병증과 심한 통증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신장을 이식하는 치료라고 했다. 신장 이식이요? 네. 그러나 환자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유전자가 같은 사람을 찾기도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워요. 또 설령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신장을 이식해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의사와 마주 앉아 잠자코 환자의 상황을 듣고 있으려니 눈앞이 캄캄했다. 가슴이 아프고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굳이 병원에 안 가겠다는 수빈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오기는 왔지만 병원이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의사는 대답을 못한 채 물끄러미 환자의 보호자를 건너다 볼 뿐이었다. 이제 막 병원 생활을 시작한 수빈은 완치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모양이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두커니 기다리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 짐작이 안 갔다.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의사의 대답을 듣던 상옥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소서. 수빈이를 병마에서 구해주세요.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상옥은 상담을 마치고 복도로 걸어 나오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허공에서 맴돌 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꾸 목이 메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에 오면 사람을 살리는 무슨 길이 보일 줄 알았던 한 줄기 희망이 무너지고 있었다. 실연기. 담당 의사를 만나고 복도로 나온 상옥은 병실로 가며 휘청거렸다. 병실 문 앞에서 문을 열던 손이 멈칫했다. 발길을 돌려서 복도를 가로질러 병동을 빠져나갔다. 눈물이 자꾸 솟아나오는 얼굴을 환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병원 마당으로 성큼 걸어나와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 너머로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의 밝고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푸른 나무의 싱그러운 그늘 속에 빨갛고 파랗고 노란 가을꽃들이 한껏 피었다. 가을이 익어가는 9월의 뜰 앞에 벤치가 보였다. 벤치마다 병원에 문병을 온 듯 보이는 손님들이 둘씩 셋씩 앉아 있었다. 빈자리가 안 보였다. 벤치를 찾던 눈길을 거두면서 키 큰 느티나무 그늘에 들어가 멍하니 섰다. 아픈 사람들은 또 왜 저렇게 많은지,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백제처럼 창백한 얼굴로 느릿느릿 마당을 오갔다. 상옥은 수빈이도 답답한 병실에만 갇혀있지 말고 저 환자들처럼 마당에라도 나와서 거닐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담배를 피우는 사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병동을 향해 몇 발짝 걷기 시작할 때였다. 앰뷸런스 한 대가 병원 정문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이렌 소리는 응급실 현관 앞에서 멎었다. 앰뷸런스 문 앞에 들것이 놓였다. 입에 시뻘건 피를 묻힌 한 사내가 앰뷸런스에서 들것으로 옮겨졌다. 거즈를 움켜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사내는 입에서 자꾸 피를 토해냈다. 응급실에서 달려나온 간호사들이 들것을 애워쌌다. 수혈 준비해! 빨리! 의사가 소리쳤다. 먼 발치에서 보니 50세를 간 넘긴 듯 보이는 사내였다. 들것에 실린 그대로 울컥울컥 구토를 하면서 사내는 응급실 현관바닥에 피를 뿌려대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어머 끔찍해. 언니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환자 벌써 2번째야. 간경화증 환자인데 술 마시다 정액압이 높아지면 저래. 상부 위장관 출혈이래. 지난번에도 닥터가 살고 싶으면 술을 끊으라고 일렀는데 에그 또 마셨나 봐. 술이 목숨보다 좋은가 보지. 너무 불쌍해요. 보호자들이 고생하겠어요. 죽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것도 복이야. 젊은 여자들은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여자들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다가 죽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것도 복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대모처럼 박혀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리며 뒤를 보았다.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지 예쁘장한 간호사 2사람이 니테나무 밑에서 응급실 쪽을 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떻게 하면 죽을 때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가 궁금했다. 이내 고개를 힘껏 가로저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처럼 간호사들이 하던 그 말이 귓가에 쟁쟁쟁 울렸다. 내가 왜 이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혼자 중얼거리면서 수빈이 입원한 병동의 현관으로 성큼 다가섰다. 아이쿠. 발을 잘못 디뎠던 모양이었다. 허리를 숙이며 현관문 앞으로 꼬꾸라졌다. 손바닥으로 바닥에 짚었지만 이미 늦었다. 2팔이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배를 갈고 있으려니 눈앞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어머 아저씨 조심하세요. 니티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간호사 2사람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도와드릴게요. 오른쪽 왼쪽에서 부축하려 드는 2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몇 발짝 따라오며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물었다. 멋쩍은 듯 간호사들에게 아무 대꾸도 안 했다. 성큼성큼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며 수빈이 병실로 다가갔다. 오빠, 아직 댁에 안 갔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 바람이요? 그런데 오빠, 옷은 왜 그래요? 뭐? 넘어졌어요? 다친 데 없으세요? 그때서야 상옥은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내려다 보았다. 바지의 무릎이 찢기고 양복에서는 단추 한 개가 안 보였다. 괜찮으세요? 아, 이거 별것 아니야.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그러게 앞 좀 잘 보고 걸어 다니세요. 괜히 한눈이나 팔지 말고요. 알았으니까 그만해. 지금 내가 남 걱정하게 됐니? 너야말로 몸은 좀 어떠니? 그만해요. 그만하길 다행이야. 진작 입원할 것이지. 꼭 나까지 불러내야 속이 시원하니? 미안해요, 오빠. 아니, 고마워요. 그런데 댁에 언제 가려고 여태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 줄 아직 모르세요? 환자는 병원에 자리가 있고 가장은 가정에 자리가 있어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 저는 이렇게 병원에 왔으니까 오빠도 오빠 자리로 돌아가세요. 내 자리가 어딘데? 그걸 여태 몰라요? 오빠 자리는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해. 내 자리가 대체 어디라고 자꾸 그래. 내 자리는 바로 여기야. 병실 침대 밑에 있던 의자 하나를 보란듯 꺼내면서 덜썩 앉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잘 봐도 바로 여기가 내 자리야. 너가 있는 옆자리가 바로 내 자리야. 아니, 내 자리는 너 옆이 아니야. 내 자리는 바로 너야. 날 노아돼서 자꾸 쫓아내지 마. 너를 두고 나더러 지금 어딜 가라는 거야? 응? 뜻밖이었던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옥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수빈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내 마음을 너는 그렇게도 모르니? 너가 태어날 때까지라도 날 네 옆에 내버려둘 순 없니? 오빠,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말문이 갑자기 턱 하고 막혔다. 상옥은 멍하니 수빈을 바라보았다.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걱정 마. 내가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지 않아도 수유산에 잠깐 다녀올 참이었어. 괜한 생각 말고 나 없는 동안 몸조리 잘하고 있어. 수빈의 눈길을 피하듯 상옥은 고개를 주워거렸다. 병원에서 너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의사 하자는 대로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곧 다녀올게. 소요산의 집에 다녀오겠다는 사람을 보던 환자의 눈썹이 잠깐 흔들렸다. 이내 태어난 척 눈을 똑바로 떴지만 무엇인가 불안한 눈치였다. 하루 사이에 몰라보게 야윈 환자의 얼굴을 보던 상옥의 가슴이 철렁했다. 더 이상 마주보고 있으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듯 했다. 곧 다녀올게.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나타났다. 회신입니다. 보호자들은 잠깐 복도로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안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의사들 여럿이 병실로 들어왔다. 유수빈 씨, 병실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복도에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잠잠했다. 상옥은 의사들 여럿이 서 있는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의사 한 사람이 청진기를 환자의 몸에 대고 있었다. 심장은 정상이군요. 소변은 잘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혈압 좀 봅시다. 의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다가서며 혈압을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아저씨. 복도에서 의사들이 뒷모습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는 상옥을 혜정이 불렀다. 병실 앞 복도로 나란히 나와서 우두커니 서 있던 혜정은 한 발 다가섰다. 아까 의사 선생님 만나보셨죠? 뭐라고 해요?
상옥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 벌써부터 혜정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대. 혜정이가 간병을 잘하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좋아질 거야. 아저씨도 곁에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죄송해요. 울음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악물었지만 복받치는 울음을 끝내 못 누르고 복도 맞은편 계단으로 뛰어가며 주저앉고 말았다. 이내 어깨가 들썩거렸다. 혜정이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너까지 자꾸 왜 이러니? 이러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 엄마가 불쌍해요. 조용하기만 하던 복도에서 의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회진이 끝났는가 보다. 혜정아, 그만 울고 일어나. 어머니한테 가 있어. 나는 좀 다녀올 데가 있어서 나갔다 올게. 네. 내일 다시 올게. 어머니 부탁한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너도 밥대 거르지 마. 혜정을 병실로 들여보내고 터덜터덜 병원을 나선 상옥은 해화동 전철역으로 걸어갔다. 전철역에서 가까운 대학로의 가로수 사이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거닐고 있었다. 마로니의 공원 앞길을 지나던 상옥은 벤치에 잠깐 앉았다. 숨을 돌렸다. 공원은 청년들의 열기로 후끈 달았다. 활기차 보이는 청년들의 얼굴이 상옥은 문득 낯설고 눈부셨다. 무엇이 저렇게들 즐거울까? 젊은이들의 얼굴에 가득 피어난 웃음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상옥은 공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떠드는 젊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젊었던 한때를 떠올렸다. 상옥도 20대의 꽃다운 한때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웬일일까? 20살의 그 푸르렀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눈앞이 아찔했다. 기억이 하얗게 지워진 듯 아무것도 안 떠올랐다. 그 나이에 자기는 무엇을 하였을까 자꾸 궁금할 뿐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껏 웃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멀찍이 바라보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청년들 속에는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이 안 나타났다.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수 없었다. 다만 한 사람, 아버지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생각할수록 아버지는 완고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 완고한 그늘에 묻힌 채 집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웃지 못했다. 상옥은 같은 또래의 친척들이 어쩌다 찾아와도 집에서는 마음을 탁 놓고 실컷 놀지도 못했다. 잔뜩 주눅이 들어 살았던 소녀는 어느 날 고향을 떠났다. 고향은 아버지였다. 그토록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날도 소녀는 혹시 꾸지람을 듣지는 않을까 눈치만 살폈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온 소녀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아버지의 부재를 발견하고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아버지가 없는 서울에서 소녀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리고 사랑했다. 마로니의 공원에서 찢고 까부는 젊은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던 상옥은 이내 한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울에 유학 와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소녀는 아버지가 부재한 새로운 세계의 또 다른 우상이었다. 아버지가 안 보이는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소녀는 지금 병원에 있었다. 시골뜨기 소년을 사랑한 시간의 끝에서 소녀는 병실의 하얀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의사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담배 한 대를 피워물고 상옥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슬픔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해요. 병실에서 자기의 등을 자꾸 떠다밀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쟁 울렸다. 시골뜨기 소년과 하숙집 딸의 만남이 슬픔일 수야 없었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 젊은 시간들은 슬픔이 아니었다. 사랑은 기쁨의 원인이었다. 슬픔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이별이었다. 뜻밖의 이별. 그 어긋나 버린 인연이 슬펐다. 50을 넘기고 다시 돌아다 보아도 이별은 분명히 슬픔이었다.
슬픔은 소녀의 몸을 갉아먹었다. 슬픔은 건강한 한 소녀를 병실의 흰 벽 속에 끝내 가두고 말았다. 의사들은 소녀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상옥의 눈에 의사들은 소녀의 슬픔은 고사하고 소녀의 몸조차 고쳐내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수빈의 말은 상옥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슬픔을 한번 겪어봤으면 충분히 깨달아야지 똑같은 슬픔을 또 겪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슬픔의 그 그림자를 끊어내지 못하는 상옥에게 수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듯한 눈치였다. 운명이야.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여도 올 것이 안 올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그저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고 부는 바람을 따라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흘러갈 밖에는 다른 방법이 안 보였다. 마로니의 공원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까운 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해화에서 4호선 전철로 창동역까지 갔다. 창동역에서 의정부 가는 전철로 바꿔 탔다. 의정부에서 다시 소유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기차를 몇 번 바꿔 타느라 긴장한 탓일까? 피곤한 몸이 졸리기는 하면서도 막상 잠은 안 왔다. 2시간 남짓 덜컹거리는 기차 바퀴 소리에 시달리던 몸으로 다시 택시를 타고 소유산 아래 동네로 들어갔다. 새벽에 온다 간다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멀쩡하게 들어서는 남편을 보며 아내가 다그쳤다. 새벽부터 어딜 다녀오세요? 식사는 했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어. 설악산에 다녀와서 외출하느라 못 쉬었잖아요. 그 몸으로 웬 새벽 산행을 해요? 새벽 산행에 무슨 이유가 있어? 내키면 산에 드는 거지. 새벽 산행을 하고 산에서 지금 내려온 사람 얼굴이 그런데 왜 그 모양이에요? 너 혹시 반쯤 나간 사람 같잖아요. 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일은 무슨. 피곤할 텐데 샤워부터 하세요. 목욕하는 사이에 식사 준비할게요. 새벽 산행을 하고 좀 늦게 하산했다고 얼버무렸는데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묻는 아내 앞에서 달아나듯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려니 졸음이 몰려왔다. 설악산에서 돌아오자마자 뜻밖의 소식을 듣고 이틀간 잠 한숨 못 잤던 피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목욕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밥 다 차렸는데 그만하고 나오세요. 욕조에 누웠다가 그대로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주방에서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렸다. 무슨 목욕을 그렇게 오래 해요?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욕실 문 바로 앞까지 다가서며 큰소리로 재촉했다. 여차하며 문을 열고 욕실로 뛰어들어설 기세였다. 알았어요. 곧 나가요. 외출복을 빨래통에 담고 옷장에서 새 옷을 찾아 입었다. 잠깐 잠들었던 욕실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을 못 정한 채 망설였다. 자꾸 졸음이 몰려오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잠자리에 먼저 들어야 할지, 밥을 먹고 아내와 마주 앉아 어제와 오늘 밖에서 겪은 상황을 차근차근 들려줘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 밥을 먹으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울 듯 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한숨 자고 일어났으면 싶었다. 하지만 아내가 있어 차린 밥상을 외면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소원할 것이 분명했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 밥을 먹어야 좋을 듯 싶었다. 식사도 하고 소화도 시키면서 아내와 산책이라도 하며 좀 걷다가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만에 부부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한가운데서 해물탕이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피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래요. 어서 드세요. 어느 틈에 해물탕을 다 끓였어. 좀 싱겁게 만들었는데 당신 입맛에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입맛이 솥대처럼 썼지만 차린 사람의 정성을 봐서 국물을 몇 숟갈 떴다.
생각했던 것보다 국물이 입에 맞았다. 얼큰했다. 맛있어. 간도 잘 맞아요. 뜨거운 국물을 먹었더니 속이 다 시원해요. 애써 준비한 밥상을 안 받았더라면 아내가 많이 서운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내는 해물탕이 맛있다고 좋아하는 상옥을 보면서 마음이 좀 놓이는 김이었다. 갑자기 웬 새벽 산행을 다 했어요? 간밤에 요속공주라도 꿈속에 나타났어요? 산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아내는 해물탕을 자꾸 떠먹는 남편을 보면서 수다까지 떨었다. 소요산 아래 살면서 아내는 소요산이 원효와 요속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다. 나란히 산에 들 때마다 아내는 원효의 파괴와 설종의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는 했다. 오늘도 새벽 산행을 했다는 남편에게 아내는 요속공주 이름을 들춰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IMF 때문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출근길에 산행을 한다더니 사실은 모양이요. 슬픈 일이요. IMF가 사람들을 원효대사의 자제함으로 불러모으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원효가 혀를 찰 일이요. 아니 통곡할 일이요. 자제함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원효가 그 뜻을 기린 이름이거든.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소? 스스로 서지 못하는 나라가 옛사람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소? 사람의 한 세상은 허망해요. 잠시 전에 정말 산행을 하면서 산에서 사람들을 직접 보고 하산한 사람처럼 상옥은 딴청을 부렸다. 수빈을 병원에 두고 소요산으로 올 때는 아내를 속일 마음이 전혀 아니었다. 그간의 모든 사정을 소영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마음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여 막상 소영을 마주하면서 상옥은 수빈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아내가 먼저 말머리를 꺼냈다. 아니야, 고민은 무슨. 말씀하세요. 꼭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면.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런 아내에게 첫사랑의 여자가 지금 깊은 병이 들어서 가슴 아프다고 속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소식을 끝내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다. 내가 말해볼까요? 당신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소? 육감으로요. 알고 있다면 나를 잠시 그냥 둘 수 없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가능해요?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꼭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아내는 뭔가 짐작하는 듯 보였다. 여자 특유의 육감으로 아내는 남편이 지금 첫사랑의 여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상옥은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잠깐 눈을 붙였지만 정작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자기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 환자의 건강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왜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지 자신에게 몇 번씩 반문하기도 했다. 수빈의 일을 일부러 꼭 숨겨야 할 이유가 따로 있지도 않았다. 다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소영과 상옥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부쩍 줄어 있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지도 않았다. 아이들과 집안의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소영은 사이가 서로 원만했다. 전처 소생이 두 아들이 나이가 들어 결혼할 때도 소영은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다. 두 아들의 결혼 준비를 앞장서서 챙겨주는 소영을 아이들도 많이 고마워했다. 아이들이 결혼한 초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할 수 없이 소영과 며느리들 사이에 틈이 생기는 듯 보였다. 상옥은 며느리들과 소영 사이에 틈이 보였을 때 저러다 말겠거니 생각했다.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끼리 새로 가족이 되어 살면서 약간의 트러블은 을에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남과 남이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짐작했다. 사소한 이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줄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상옥이 너무 안일한 처신이었다. 날이 갈수록 소영과 며느리의 사이는 악화되어만 갔다. 더는 두고만 보면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문제에 개입하여 교통정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관계가 아주 힘들게 되어만 갔다. 어느 날 보니 소영은 며느리들 문제로 부쩍 말이 줄어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수빈의 일까지 들려주면 아내는 그만큼 더 힘겨워할 듯 싶었다. 당분간 지켜보다가 적당한 기회에 수빈의 일은 나중에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스로 잠을 청했다. 이튿날 새벽 상욱은 일찌감치 눈을 떴다. 새벽 단잠을 자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상욱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혜정이 안 보였다. 환자 혼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환자의 보호자는 부평이 집에 잠깐 다니러 간다면서 방금 나갔다고 대답했다. 잠을 자는 환자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다. 갑자기 입원을 하느라 마음고생을 한 때문일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야ვილ 수 있을까 궁금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사에게 묻고 싶었다. 선생님,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따님께 못 들었습니까? 네? 아, 혜정이요. 집에 다니러 간다면서 조금 전에 나갔답니다. 그래요? 의사는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다. 환자를 혼자 두고 보호자가 집에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간밤에 통증이 있었어요. 아주 심했는데 환자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그런 통증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주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환자의 상태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뭐라고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없어요. 더 지켜볼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아주 급진전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직은. 상옥은 환자가 간밤에 겪은 고통을 짐작하자 가슴이 답답했다. 자꾸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말문이 턱 막혔다. 의사는 확실한 대안이 아직도 없는 듯 보였다. 다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의사도 상옥도 먼저 입을 못 열었다. 선생님, 어제 입원할 때까지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입원하자마자 왜 그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죠? 입원하고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저 지경이죠?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치료는 고사하고 더 안 좋아졌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좀 손을 써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죠. 상옥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마음이었다. 선생님 부탁해요. 살려주세요. 무슨 일 있어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들 멀쩡한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아프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담당 의사는 대답을 못한 채 창밖을 내다보며 상옥의 눈길을 피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약도 있고 치료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할게요. 뭐라고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수빈이 병석을 털고 가뿐하게 일어설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랴 싶어졌다. 자신이 대신해서 아프다면 차라리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자기의 목숨을 주고 수빈을 살릴 수 있다면 상욱은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생각했다. 상욱은 의사에게 한 발 다가섰다. 의사의 두 손목을 덥석 부여잡고 상욱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사람은 저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왜 저 사람이 아픈지 억울해요. 제 뼈를 깎아주고 싶어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진심이었다. 상욱은 수빈이 자기 때문에 아프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런 수빈을 고통에서 구원할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었다. 일단 병실로 돌아가세요. 지금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검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때 또 뵙지요. 검사 결과요? 무슨 검사를 또 받았어요? 네,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오후에 다시 의논하시지요. 상욱은 거짓말로라도 의사가 수빈을 살릴 수 있다고 대답했으면 하고 막무가내로 매달렸는데 허탈했다.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의사를 더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상욱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수빈의 병실로 들어갔다. 수빈은 아직 깊은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깨어서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안 났다. 잠에서 깨어나면 또 심한 통증이 엄습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상욱은 수빈이 스스로 깰 때까지 기다릴 마음으로 수빈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 의자를 하나 끌어와서 앉았다. 깊은 잠에 취한 채 정신이 없는 환자를 물끄러미 보던 상욱은 수빈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다. 순간 가슴에서 불덩어리 같은 무엇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오랜만에 잡은 손이었다. 언제였던가. 꽃다운 젊은 시절 철모르고 기뻤던 어느 날 상욱은 수빈의 손을 처음 잡았었다. 그때 그토록 곱고 예쁘던 손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다. 무심코 수빈의 손을 잡던 상욱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 비록 잠든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가슴이 쿵쿵쿵 떨렸다. 환자의 손은 좀 서늘했다. 힘든 일은 도저히 못할 듯 보였던 소녀의 고사리 새손처럼 여리고 여린 손은 안 보이고 지금은 손마디마다 굵고 거칠기 그지없었다. 마른 나뭇잎같이 바싹 여이고 온기가 엷은 환자의 손을 잡고 있으려니 상욱은 자꾸 목이 메어왔다.